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22회 한림 원탁 토론회의 진행과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이창입니다. 과학기부에서 이렇게 원탁 토론회를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찾아가는 원탁 토론회를 하자. 그래서 24년도 첫 번째 찾아가는 토론회가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과기정통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여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뛰어난 석학들을 발굴해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우수 과학자들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우수성 대비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노벨상을 포함한 저명한 국제상 수상의 경우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수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국제과학기술계에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인적 자원 교류 과학 네트워킹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선진국 도약함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한림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 과학자들이 국제 정상급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의 성과가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한림 원탁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주제의 제목은 앞에 스크린에 보여드리다시피 First Mover로의 필수 요소 과학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림 원탁 토론회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우리 한림원 원장님이신 유옥준 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하여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끝까지 참석을 해주시면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옥준 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옥준 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유옥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는 것이 상당히 좀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일본이 식민지였지만 지난해 드디어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뭐 기적이라고밖에 여길 수 없을 만한 일이 제 살아생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3만 5천 불 정도 되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자랑하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과학기술자와 우리 한림원에서 볼 때는 과학기술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시키느라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탁 토론회의 제목 First Mover로의 필수 요소 과학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는 아주 타이밍 맞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패스트 팔로우에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GDP 개인 1인당 GDP가 일본을 능가하는 대성공을 거루었지만 그 대가로 창조적인 과학이 뒤졌는데 이제 드디어 퍼스트 무버를 생각하는 정책이 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딱 그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의 자리를 선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필수적입니다라고 첫 번째 나오는 모시는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블록화 양상이 가속되는 현 시대에는 견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를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수 연구자들이 본인들이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요국 중심의 이너서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이 조기에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은 과학기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우수 및 차세대 과학자들과 정책 및 외교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과학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전부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또 국가의 과학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 말씀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지만 한 분 한 분 우리 청동들, 오프라인 청동들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정부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새겨 듣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옥준 원장님 개회사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 인적 교류 및 지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김형하 박사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명하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형하라고 합니다. 오늘 제 222회 한림 원탁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게 해주신 우리 유욱준 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림원 내의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 설립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 연구를 맡았던 터라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EU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내셔널 컨택 포인트로 맡아서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EU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소개도 하고 또 도전하는 데 지원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이라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셔널 코오디네이터와 현재는 Board of Trustees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근거한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기관들인데요. 노벨 수상자를 다수 배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ERC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래 지원한 과제가 13,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노벨상 수상자를 14명을 배출한 바 있고요. HFSP의 경우는 1989년에 설립된 이래 7,500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만나면서 뭐 속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뒷얘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 과기정통부에도 제안을 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발제에 앞서서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 주소를 좀 짚어보고 싶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과학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R&D 투자 예산이 지속 증액이 되어 왔다고 여태까지 지속 증액이 되어 온 바 있고요. 유럽이나 그쪽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인데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스라엘 빼고는 저희가 가장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약 9.5명으로 22년 기준 세계 1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수한 성과와 역량에 비해서 정책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것이 과학기술 글로벌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정말 훌륭하다 얘기하고 하는데 잘 안 알아준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래서 실질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대비 최정상급 연구자들의 국제과학상 수상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OECD 등 주요 지표나 출연연 국제진단 결과를 봐도 이제 국제협력이 부족하다. OECD 주요 지표에서는 과학 경쟁력은 상위권이지만 늘 거의 꼴찌를 하는 지표가 국제지수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의 타국들에 비해서 국제공동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글로벌 인지도가 낮은 이유도 그러한 국제협력이 보완을 해줘야 된다. 강화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 베이스나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자면, 그리고 이제 외국 분들한테 왜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고립돼 있다. 너무 멀어. 너네는 멀어도 진짜 너무 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한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언어적인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인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 무대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는 이게 추천이 돼야 되는데 많은 상들이, 그러니까 프리노벨 상들은 자천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타천인데 예를 들면 할리먼이나 이런 데서 추천은 해주지만 본인이 내가 하겠다 하고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겸손의 미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네임 밸류가 있으신 연구자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나 할리먼 같은 이 민간 기관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것이 없는지 또 돌아보는 게 이번 발제라고 보고요. 이러한 실질적인 과학기술 성과나의 우수성, 또 연구자 자체의 우수성에 비해서 낮은 국제적인 인지도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 시스테매틱한 프로블럼에서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는 이러한 홍보나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지원 없이 개별 연구자의 노력 또는 이 외향적인 성격, 네트워킹 역량에 의존한 바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방안은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려면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연구 자체의 우수성은 기본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연구자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정부하고 이 민간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잘 알리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점을 둬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 전략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안 마련의 선행 과제로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처럼 연구자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주는 거고요. 미래 과제로는 그걸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상급 연구자들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연구자가 하는 거지가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사실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전공도 있고 해당 가르치는 4년 동안 가르치는 과도 있고 이런데 이공계 쪽에서 연구만 하시던 분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잘못 짚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홍보를 정말 잘 하실 음으로 양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같이 뛰어들어서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확대. 그래서 정부와 민간 주도의 입체적인 음으로 양으로 국제협력 전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림원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구자들한테 부자 아빠처럼 다 지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주는 거는 용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 줄게. 가서 홍보해. 네가. 이거는 입체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재정적인 지원 말고도 무엇을 어디가 가렵고 어디를 보완해 줘야 되냐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인 거죠.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고 영어를 공식 언어로 쓰지 않고 비슷한 그 좀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일본의 과학기술 인적 교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미 2001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JSPS가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 교류 사업, 이건 아웃바운드로 현지에서 하고, 연구자 방문 연구 지원 사업, 이거는 일본으로 불러서 인바운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바운드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세 번째로 동문회 구성을 해서 이들을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미나, 그러니까 주요 학술 교류 사업인데 어떤 정상급 과학자를 선정해가지고 세미나 시리즈를 스웨덴 대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3번, 4번 정도씩 하고, 이 제목이 KVA JSPS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KVA는 스웨덴 왕립 한림원입니다. 라이켄이라는 기초과학 연구소하고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노벨상 의학학 부문을 관장하는 곳이죠. 그리고 국립생명과학연구소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고요. 인바운드로 하는 연구자 방문 연구 사업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이유가 석박사 과정생, 포스닥, 교원 등 연구 인력 전 스펙트럼을 망라하고요. 바쁘면 짧게 초단기로도 오고 길게 있고 싶으면 중단기로도 하는, 중장기로도 하는, 그러니까 오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겠다는 이런 오픈된 인바운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분들을 동문회를 구성을 하고 JSPS 사무소가 지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만나고 뭔가 스웨덴에서 일본이 뭔가를 할 일이 있으면 이분들을 차출을 해서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스웨덴 얼룸나이 클럽이 이제 어떤 그 동문회 날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스웨덴 왕립 할리먼 원장이 오시고 일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발표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스케일로 그렇게 크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22년 할리먼에서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을 했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정상급 연구자를 선정을 했고 현지 아웃바운드 비슷한 사업입니다. JSPS하고 워크숍을 10회 정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간접 지원 사업으로는 마찬가지로 인바운드로 연구자 방문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생이 라이징이나 리딩 연구자 연구실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들이고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웃바운드 수혜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봤는데요. 아웃바운드 중심에서 인바운드 워크숍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회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장점은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구 인프라나 이 시설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연구 환경을 공개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워크숍 아웃바운드를 할 때 가지 못하는 신진 연구자들과 어떤 미팅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접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원 방문 프로그램의 요건 완화 및 대상, 호스팅 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생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박사 후 연수원도 수용을 하고 해서 교류 인원수를 확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SPS 트랙처럼 방한 의사가 있는 연구자, 교원이라도 모두 수용을 하고 호스팅 랩도 꼭 리딩이나 라이징 연구자 랩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어디든 오겠다고 하면 수용을 해서 저변을 우리 친한파 얼럼나이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 방문 프로그램은 조금 확대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 네트워킹을 지향을 해야 된다. 어떤 할리먼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1단계는 예산 확보와 이 운영에 굉장히 큰 의미를 저도 두고 있는데 2단계를 준비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숍 기획 등 여전히 개별 연구자한테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섭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원장님도 뛰시고 하면서 조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에 초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여러 개의 연구계도 여러 가지의 그 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종상, 뭐 백상예술대상 이렇게 있듯이 외국에도 프리노벨상들이 있고 주로 그 작은 상에서부터 받아오는 사람들이 그 더 큰 상의 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할리먼이나 우리 이 어떤 민간 단체에서 글로벌 연구상을 탈만한 후보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공적조서를 작성을 하면 되고 이런 원스톱 밀착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 내가 손들고 나 이거 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많은 분들이 후보로 나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HFSP에서도 조그만 상이지만 낙가손의 수상 이름을 달고 낙가손의 상을 매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자가 지금 그 상이 한 10몇 년 됐는데요. 연구자가 후보로 나선 적이 단 2번밖에 없어요. 누군지는 안 밝혀주는데 2번.
그리고 이 최종 후보에도 안 들어갔고 이게 그냥 혼자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후보자 발굴 위원회도 돌리고 하다 보면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 자꾸 이 노벨상이나 큰 상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최상위 과학자 국제 네트워킹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이신 이상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원탁 토론회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장님이신 이두성 교수님께서 이거 이 박사 그래도 뭐 국제 활동도 좀 많고 상도 좀 많이 받았는데 당신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이때까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이 제일 쑥스러운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얘기가 나와도 조금 듣기 거북하셔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제목은 최상위 과학자 국제 네트워킹의 중요성입니다. 뭐 사실 제목이 결론까지 말했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일단 미국에서 막 급하게 누군가가 야 어느 대학이 제일 좋냐, 어느 대학 너가 학과 수준이 뭐냐, 이걸 급하게 알아야 될 때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기초과학 쪽에 해당되지만 너희 그 노벨상 수상자 몇 명인데, 그냥 이거 하나 물어보고 그거 가지고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이면서 굉장히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래서 너희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시스, 내셔널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내셔널 아카데미 메디신 여기 멤버 몇 명인데, 이거 가지고 그냥 어느 대학 학과를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는 이제 질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우리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수한 연구 결과를 우수한 저널에 내고 그 우수한 저널에 낸 논문이 뭐 얼마나 사이테이션이냐, 이게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 클라리베이트에서 하는 사이테이션 수도 있고 구글 스칼라 같이 이제 특허 같은 것도 좀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레이블링이 돼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분야인 뭐 요 두 번째 있는 그 생물 화공이죠. 바이오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러면 그 제가 제일 인용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IT의 그렉 스테파노폴로스 교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생물 공정으로 가도 어떻게 제가 제일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분야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여기 제가 이제 클레임 거는 제가 하는 이 평생을 한 이 대사공학으로 세부 분야로 쪼개면 여기 옌스 닐슨 있고 제가 있고 제 기스링이 있는데, 요 세 명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내셔널 아카데미 엔지니어링에 동시에 멤버가 됐습니다. 같은 해.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아마 생각해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잘 아시는 이 밥 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보면은 뭐 by far the high citation으로 오는데, 실제로 이제 materials 쪽으로 가면은 뭐 저랑 애니 어워드를 같이 받은 이제 왕종린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기본이 이 정도 수준 가려면 저야 한 7만 번 갖고 저 맨 위에 있지만 한 46만 번, 48만 번 정도 피인용이 돼야 이제 그 세부 분야에서 1등을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보고 있죠. 내셔널 아카데미 그 소위 피어 리뷰 커미티에서. 그래서 요걸 참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할리먼에서 조사를 해갖고 좀 주신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뭐 세계에서 제일 하여튼 권위 있는 아카데미라는 게 더 로얄 소사이어티,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하고 미국의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시죠. 이유는 뭐 독일이 물론 제일 먼저 생긴 아카데미지만 그 한 2년 뒤에 이제 로얄 소사이어티가 생겼고, 로얄 소사이어티는 가보면 실제 멤버가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람들, 뉴턴,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뭐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이 다 멤버로 모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제일 권위가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는 미국이 워낙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갖고 그쪽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주도하다 보니까 점점 더 권위가 있어졌고,
실제로 이제 생긴 횟수도 또 로얄 소사이티가 뭐 한 1600년대, 그리고 미국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가 한 1800년대,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쪽하고 메디신 쪽이 생긴 것도 이쪽에 세부 분야가 워낙 커지고 사회에 대한 임팩트가 커지니까 이제 엔지니어링도 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 1900년대 생겼다 이거죠,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아무래도 조금 짧아서 아직까지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건 이제 또 로얄 소사이티하고 내셔널 사이언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 3대 아카데미가 전 세계 과학 기술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회원 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으로 돼 있으면서 받은 사람은 이제 외국 회원 혹은 국제 회원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 가로에 보시면은 NAS에 5분, 그다음에 NAE에 5분, NAM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로얄 소사이티는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건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데 사실 해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극적인 추천도 좀 받아야 되고 하는데, 주로 이거는 인터내셔널 회원이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제가 추천을 해서 될 확률은 좀 많이 낮아요. 제가 그 피어 커미티에 그 지나가는 스토리를 보니까 주로 외국의 정회원이 foreign 멤버 혹은 인터내셔널 멤버로 추천해 줄 때가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이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처음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A에는 2010년, 그다음에 NAS는 2017년, 그다음에 RS에는 21년,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중국 공정원에 이제 그 멤버가 됐는데요. 요때 이게 어떻게 됐나를 보면 그 NAS, 그러니까 NAS, RS는 제가 노미네이션 된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제가 뭐 어디 기조 강연을 했거나 뭐 이런 거 기반,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와서 어떤 연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상위 과학자로서 분류돼서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방안은 이따 말씀드리듯이 이제 교류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자기 정보의 노출도 업데이트가 좀 많이 돼 있는 게 좋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저를 모르게 노미네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게 룰이거든요. 그거 좀 모르죠. 중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중국은 어느 정도 노미네이션 할 때가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료가 맞냐고. 그리고 이제 노미네이션 다 중국말로 하니까 저는 뭐라고 저는 이게 맞다고 해주는데 거기선 따르게 써도 저는 할 말이 없죠. 그죠? 중국말로 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노미네이션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카데미보다 이제 한 레벨이 낮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상도 왜 노벨상 밑에 여러 개가 있듯이 이 아카데미 멤버 되는 것도 그 소위 그 플렉십 학회라는 거, 거기에 이제 뭐 펠로우 같은 것도 이제 좀 되고 많이 돼야 이게 누적돼 가지고 그런 것도 다 가만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서는 한 반 정도는 제가 안 상태에서 노미네이션이 됐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한테 자료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아예 요청이 와서 되는 거. 반 정도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 나중에 검증이 되는 형태로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여기서는 이 AAM 같은 것도 이제 아카데미인데, 이거를 미국의 NAS 이런 거하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으로는 안 보고 그 바로 밑에 급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AAS 같은 경우는 아시듯이 이제 사이언스지 발간하는 기관이죠. 사이언스 발간하면서 매년 이쪽 과학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기관인데, 여기하고 뭐 요 밑에 몇 군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다 이제 펠로우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내셔널 아카데미 인벤터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특허청이 주도가 돼 갖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정말 그 특허의 기술 이전의 임팩트가 크든가 특허의 수준이 높은 것들에 대한 걸 골라서 펠로우를 주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기가 막힌 건데요. 여기 작년 11월에 제가 그 처음 갔던 월드 로리에트 포럼입니다. 중국에서 하고요. 요게 이제 한 6회째인데, 그동안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줌으로만 발표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에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 세상에, 여기 지금 요 빨간 줄 위에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26분인가요? 26분이 다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2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야, 중국이니까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한 13분 정도는 울프상, 울프 프라이즈 수상자고, 여기가 이제 라스커 어워드 수상자고, 이분들이 다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갔냐? 상도 못 받은 주제에. 저도 뭐 하나 받았습니다. 애니 어워드라고요. 여기 마차렐라 이태리 대통령이 계시죠. 이태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이태리 대통령 궁에서 요 애니상을 주는데, 그때 뭐 지들 말로는 노벨 프라이즈 오브 에너지라고 하는데 뭐 노벨 커미티에서는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상은 그래도 굉장히 권위가 있어서 여기 지금 보면 한 8명 정도가 애니상 수상자로 그 월드 로리에츠 포럼에 계속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냥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패널 토론을 많이 하죠. 어떤 분야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액티비티를 보면 아마 우리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에서 추구하는 것들도 일부가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노벨상 수상자 26명 한 자리에 모아놓으려면 얼마 들지 대충 계산 나오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메이저 상은 뭐 우리가 없습니다. 김필릭 교수가 아마 프랭클린 메달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아까 김 박사님 서두에 발표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된 그런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는 이제 상을 쭉 제가 받은 상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여기는 한 반 정도가 마찬가지로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이 된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받은 이 프레지덴셜 그린 케미스트리 어워드 같은 건 전 전혀 모르고 수상자 결정 나고 한참 있다가 통보받았고요. 상 받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삼손 프라이즈 같은 것도 전 노미네이션 된 걸 몰랐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상이 보면 자기와 교신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갖고 노미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자기 홈페이지 업데이트 잘 해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최상위 과학자나 공학자가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지만 연구의 수월성 뭐 얘기 있었고, 공동 연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플래그십 국제 학회, 학술지, 조직, 그다음 뭐 임원 활동 가능하면 이런 게 다 봉사거든요. 자기 시간 들어가는. 근데 그런 글로벌 커뮤니티에서의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노미네이션 하는 거 시간 무지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써달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거를 꽤 했어요. 그 교수 승진할 때,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엔 없는데 그 월급이 계속 올라가다 끝에 가면 이제 맥시멈이에요. 그럼 어떻게 더 올려주냐면 above the limit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또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추천서도 써보고 해보니까 그런 것도 좀 열심히 써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저 사람 고마웠는데 하고 써줄 수도 있는 그런 찬스도 생긴다는 거고, 프로포절 심사 마찬가지고, 주요 기관에서 이제 소위 네임드 렉처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명예 교수 역할도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명예 박사 학위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최상위 과학자 공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소통, 봉사 이런 걸 포함한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조금 더 하여튼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아무래도 뭐 예산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되면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에 큰 역할을 기대하는데, 기초과학뿐만이 아니고 응용과학, 공학도 함께 해서 하는 네트워킹 센터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교수님. 자, 그럼 주제 발표 마지막으로 전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이었던 대사님께서, 조희용 대사님께서 한국 스웨덴 과학기술 교류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희용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일관되게 상승되는 과정을 목격해 왔습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에 대해서 호감과 친근감을 점점 표현하는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국제사회에서 중진국 이상으로 부상한 데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기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번영,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확보라는 변하지 않는 국가 이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런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도 국제과학계의 이러한 동향 추세에 발맞추어서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과학 역량을 제대로 알리고 또 주요 선진국과 적절한 파트너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자연스럽게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과의 과학기술협력 협정부터 시작해서 2017년 캐나다와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 협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특히 대사는 주재국과의 모든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스웨덴 대사 그리고 캐나다 대사 시절에는 과학기술 교류 업무를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스웨덴 대사로 재임 중에 제 활동과 당시 목격했던 여러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한 스웨덴과의 과학기술 교류 방안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스웨덴을 떠난 지 조금 지나서 한 10여 년 지나서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는 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스웨덴 사람이나 또 스웨덴의 그 대외 협력, 교류 협력의 행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 스웨덴 관계에서 잠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 스웨덴 관계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고 스웨덴 사람들의 그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바로 의료단을 파견하고 또 이후에 판문점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하고 또 지금 현재 남북한에 동시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한반도에 이렇게 3개의 미션, 평양과 판문점과 서울에 이렇게 미션 3개를 동시에 설치한 나라는 지금 스웨덴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사실 스웨덴은 60여 년 넘게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한국과 한반도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한 스웨덴 관계,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스웨덴이 사실 그 한국을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인식한 것은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비로소 스웨덴은 한국이 이제 협력 파트너로서 한번 교류 대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한 스웨덴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스웨덴 정부 공식 보고서에 한국을 very important 파트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특히 교육과 투자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2000년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후에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한국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입니다. 그 계기에 사실은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기본 합의에 따라서 사실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가 본격화된 것이 사실은 21세기 들어와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기에 사실 양국 간의 과학 한림원 간의 교류도 시작된 것이고, 당시 과학재단, 지금 연구재단이죠. 연구재단도 스웨덴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각서들을 체결하면서 이제 과학 분야에서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스웨덴 대사로 재임 중 시절에 마침 수교 50주년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또 공식 방문을 함으로써 양국 간 소위 컴프레hensive 파트너십, 포괄적 협력 관계라는 것을 구축됐다는 것을 서로 선언을 하고, 그 계기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0년 6월에 처음으로 제1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제가 그 과학기술공동회의 1회를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스웨덴 대표단을 관저에 모셔서 대표단과 관저 만찬을 하면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스웨덴의 그 기대다 그럴까요? 이제 한국과 좀 제대로 좀 교류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자세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또 10년이 흘러서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식 방문을 하고, 또 그 계기에 산업 기술협력에 관해서 또 우리 합의서를 만들고, 또 그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북구 지역에 우리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치되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웨덴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여 년이고, 사실상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은 사실 한 15년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스웨덴 대사 재임 중에 많은 스웨덴 과학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정부 간 회담, 뭐 대통령 방문이랄지 교육부 장관 방문이랄지, 또 아까 말씀드린 한림원 간의 교류, 연구재단 간의 교류 과정에서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계 인사들을 계속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 인사, 그다음에 한림원, 과학 한림원, 공학 한림원, 노벨재단 등 관련 인사들을 만나고, 뭐 대학 총장님들, 또 노벨상 심사위원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관저 초청을 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로부터 제가 직접 만나고 직접 식사를 하고 와인을 같이 마신 모든 스웨덴 과학계 인사들은 사실 한국과의 그런 과학계에서의 과학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에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고 한국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된 적절한 파트너다. 또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의 협력 대상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그 스웨덴 자신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모델, 보편적 복지를 기초로 한 스웨덴 가버넌스 자체가 어떤 국내외 도전 과제와 이런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자신들도 계속 이노베이션을, 혁신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북구 제국과 EU 중심의 자신들의 대외관계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자 하는 과정에 한국이 가장 적절한 파트너 중에 하나다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이 이런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 경쟁력이랄지, 그다음에 근로 전통을 중시하는 한국과 같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아까도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그런 연구개발 역량이랄지 연구개발 예산이랄지 이런 거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한국의 단기간 내에서의 급속한 경제발전 및 국제사회에서 위상 제고라는 것은 결국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위 연구개발,
그다음에 교육, 과학기술 정책에 관해서 벤치마킹하고 싶다 하는 입장을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하는 얘기를 수시로 했던 거고, 사실 제가 부임 초기에는 그냥 대사하고 면담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사말로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스웨덴 환경도 적응하고 스웨덴의 과학계 인사뿐만 아니라 정계 인사를 비롯해서 경제계, 문화계, 스웨덴 각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일종의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대단히 한번 중시하게 되고, 한국이 떠오르는 이 국제사회에서의 렐리번트한 파트너다 하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지도자층에서 퍼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노벨상을, 한국도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는 사실 관저 만찬에서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일반 뭐 사무실에서의 면담 또는 행사에서 면담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뭐 카로린스카 총장, 웁살라 대학 총장, 뭐 물리학상, 의학상 심사위원장들, 이런 분들을 별도로 관저 만찬에 초청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스웨덴 간의 과학기술 교류 방안에 관해서 전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제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노벨상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관저에서 대접을 받으면 뭔가 밥값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먼저 노벨상 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자신들이 알기로는 한국 과학자들도 당연히 노벨상을 받을 만한 수준에 왔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노벨상 선정 동향이랄지 또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뭐 그 자리에서 깊이 뭐 누가 나미네이터 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만은, 아주 사적으로도 몇 번 사실은 물어본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말을 돌리면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과의 교류 접촉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지식과 그들의 엑스퍼타이즈, 그들의 어떤 그런 노벨상에 관한 그런 기본 지식이랄지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본국 정부의 보고에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사실은 과학계 인사와 교류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과학계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인식은 스웨덴의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역시 아까도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스웨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자체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랄지, 또 그 가버넌스의 중심이 역시 북구 제국과 유럽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먼 나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재원이 제한된 나라고 재원을 알뜰히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이 먼저 한국과의 어떠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든 스웨덴이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나서서 뭐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뭔가 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기반이 일단 마련되었다, 확립이 되었다 하는 정도의 저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까도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진국이 스웨덴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로린스카 의과대학에서는 항상 미국인 연구원들이 상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멘토, 자신의 스승 교수나 또는 선배 학자들의 그 연구 실적을 끊임없이 카로린스카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에 관한 얘기,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그 일본에 관련해서도 그들이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또 과감하게 스웨덴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동향은 제가 수시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인사의 얘기에 따르면 일본의 지원은 항상 조용하고 과감하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특히 노벨상과 직접 관련된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기관에 아주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그 일본에 대한 호감을 유도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제가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일본의 학술진흥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일본 학술진흥회 주재원이 4명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대사관의 과학관이 주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본 기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과학 관련 세미나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카로린스카 의과대학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일본과의 그런 어떤 공동 프로젝트 과정에서 조금 문화의 충돌도 있다 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그 문화의 차이로 일본의 그런 탑다운 방식과 스웨덴의 그 바텀업 방식이 조금 충돌이 있어서 그 하려고 했던 공동 협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또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캐나다 같은 나라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찌감치 그 의학 분야에서 국제상 그 가이드너 국제상을 제정해서 그 심사위원으로 노벨상 관계자를 초청해서 심사를 맡긴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이드너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이후에 바로 얼마 기간이 지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은 이 노벨 좀 과학 분야에서만 좀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뭐 참고로 한 뭐 짧게 노벨 문학상에 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노벨 문학상에 관해서도 그 뭐 이태리랄지 러시아랄지 이렇게 특별히 노벨 문학상에 관심이 많은 몇 나라들은 아주 일관되게 그 현지 활동을 벌입니다. 특별히 그 자기네들의 문학 작품이 스웨덴어로 출간됐을 때 출간을 물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출간했을 때 그 나름대로 기념 행사들을 좀 계속 개최하면서 스웨덴의 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고 그걸 환기를 시킵니다.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최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스웨덴 호주 소설이 스웨덴어로 그 번역됐다고 해가지고 그 호주 대사 관저에서 리셉션을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그 노벨 문학상 관계자들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사실 뭐 그 문학 작품 하나를 출간했다고 해서 뭐 호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일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실은 노벨상에 관한 한 사실 과학 분야가 됐든 문학 분야가 됐든 현지 대사를 포함해서 본국 정부에서 일관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들 노벨상을 염두에 두면 하여튼 스웨덴 각계하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통인식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스웨덴과의 국제 네트워킹을 제대로 하려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스웨덴 사람과 스웨덴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대사로 재임할 때 1년에 공식적이라는 것은 대사관에 통보해 준 본국 대표단만 해도 매년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표단들이 스웨덴을 방문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겉모습만 보고 우리 한국 대표단들이 주로 그 마지막 과실, 마지막 결과에만 그 주목하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그런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대표단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적 자금 예산을 써가면서 스웨덴을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비슷한 숫자로 방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대사관에 통보하고 일정 주선 해달라고 하는 대표단이 그 정도고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대표단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적어도 스웨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정직하고 스웨덴 사회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합니다. 스웨덴 사람은 솔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휴가와 사적 활동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한 일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유연성이 없고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3년 체류하면서 제가 스웨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또 진정성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그들의 속내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떠한 바디랭귀지로 어떠한 자세로 자기네들과 교류하겠다 하는 자세만 분명히 하면 그들도 분명히 그 반응해 옵니다. 그건 제가 뭐 100% 저는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무자하고 전문가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그 전에 저런 신뢰 사회가 된다는 의미는 굉장히 투명성이 높은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제로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부패 제로에 관한 에피소드는 뭐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단적으로 한 예를 들면은 제가 한 스웨덴 의원 친선협회 의원들께 연말에 즈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보통 보드카 한 병을 선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이 정중한 편지와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앰베서더 조의 진정성과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해서 그 마음은 받겠지만 이 보드카는 자기 국회의원 직무상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 스웨덴은 자기 잡에 대한 뭐 스웨덴 국회의원은 뭐 그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스웨덴 국회의원으로 상징되는 스웨덴 사회의 그런 투명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재에 근무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직에서는 실무자 전문가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들은 바텀업 방식과 소위 플랫 매니지먼트로 해서 책임자와 실무장 간의 협의로 중요한 사항이 다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직 논리가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아무리 밑에 사람들이 몇십 명이 토의하고 한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 사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그 지도자가 함부로 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풍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알뜰하게 쓰는 나라입니다. 공돈이 없는 나라입니다. 회식이 없는 나라죠. 그들이 자기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외국 기관이 점심 저녁을 대접을 했으면 돌아와서 식사 수당으로 받은 출장비를 반납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공적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제 그런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조직 모두가 상당 기간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나라이고 또 명분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일회성, 단타성, 행사성 그런 교류 협력보다는 반드시 실질적인 협력을 기초한 후에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웨덴과의 바람직한 교류 방안은 기본적으로 스웨덴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의 지속적인 파견,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 그다음에 스웨덴 과학자의 방안 초청, 그리고 이들 사업을 위한 역시 예산의 적절한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과학계 국제 네트워킹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국내 네트워킹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학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이해가 국내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아직도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의 이해가 낮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내 홍보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밖에 있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그 과학기관의 여러 기관이 그 외국의 동일한 기관 내지는 동일한 인사에 똑같이 접근해서 거기만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국내 과학계 네트워크 스스로가 조정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과학 분야에서의 국제 네트워킹도 크게 보면 우리의 외교, 우리의 대외관계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대사관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기존의 정부 간의 양자관계의 기본 틀 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사관은 양자관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대사는 그 주재국의 각계 지도자와 접촉을 하고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지도자 그룹이나 어떤 이스태블리시먼트의 세계는 아주 작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각 분야는 항상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 과학계도 스웨덴 정계, 스웨덴 경제계, 스웨덴 문화계, 스웨덴 언론계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과의 그런 과학 네트워킹도 역시 대사관이 물론 과학 역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한국이라는 그 대표의 상징성 때문에 충분히 대사가 현지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 대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고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 배정을 위해 가지고 아마 위로 올려야 되죠. 이동을 위해서 약 5분 후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좌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한림은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를 맡고 있는 이두성입니다. 네. 저희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는 2년 전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체계적인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내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정상급 과학자들을 선정하여 해외 최정상급 학자들과의 소규모 형태의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는 과학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센터에서 지원해드린 워크숍을 조직하고 개최하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이 진행 과정 중에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며 과학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토론자분들과 주제 발표자분들이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신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님이 토론회 장을 그동안 경험담을 섞어서 토론회 장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박남규입니다. 오늘 사실은 주제가 이제 퍼스트 무버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었는데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네트워킹, 과학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뭐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과학 기술에 대한 네트워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주제를 선택할지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서는 그 국제 과학 기술 네트워킹의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사회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 글로벌 연구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 기술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노벨상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생명과학이나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노벨상이 배출된 거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노벨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글로벌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국내에서 실험실에서 또는 연구실에서만 그 연구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글로벌 연구 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효율적인 국제 협력 연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심도 있는 인적 네트워킹 형성이 중요하고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2000년도에 미국의 내셔널 리뉴얼 에너지 랩에서 연구를 하고 포스닥 연구를 하고 2000년부터 대전에 있는 그 애트리에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2000년부터 무엇을 했냐 하면은 작지만은 국제 컨퍼런스를 애트리에서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그 미국, 일본, 유럽을 통틀어서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초청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과의 인적 교류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3년간 뭐 이렇게 인적 교류를 쌓아왔으니까 그 20년 이상의 인적 교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하면은 어떤 특별한 필요한 연구가 있을 때 우리가 국제 협력 연구, 공동 연구를 할 때 제가 콜을 하면은 당장 이렇게 협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국제 그 네트워킹이 지속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네트워킹은 국제적 네트워킹은 결국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어떤 연구 동향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정말로 그 네트워킹이 잘 돼 있고 깊이가 있다라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해외 연구자들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연구의 동향을 갖다가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 동향, 글로벌 연구 동향 파악이 매우 그 용이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연구 개발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외 학회에 그냥 단순히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캔 미팅 같은 이런 성격을 갖는 그런 어떤 네트워킹, 과학기술 네트워킹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한림원의 기초과학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두 번 2회의 어떤 컨퍼런스를 갖다가 했었는데 그 초청된 분들과 아주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또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 협력 연구, 공동 연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좀 친한 그 업살라 대학의 지금 총장님입니다만은 노벨 심사위원회도 이렇게 자주 그 심사위원을 맡은 하게펠트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이 자리가 노벨상을 받기 위한 어떤 뭐 그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노벨상은 맥시멈 3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하는 연구 분야에서 매우 탁월하게 연구하는 연구자가 있으면 그 연구자하고 적극적인 공동 연구를 하여라. 이게 노벨상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뭐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네트워킹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게 제하고 관련된 과학자를 그런 어떤 친구로 만드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1회 2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글로벌 네트워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한림원의 기초과학 글로벌 연구 네트워킹 센터
이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아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년 프랑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셨던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단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택환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강의하거나 아니면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똑똑한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세계적인 과학자로 갈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관계 단순히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알고 특별히 이제 같은 분야에 있는 그런 저명한 과학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전에 이상엽 부총장님이 발표하실 때 마지막에 농담 비슷하게 하셨는데 기초과학 네트워킹 하니까 너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응용과학까지 같이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이제 거기 노벨상 시즌이 가까워지면은 한 2, 3주 전에 이제 거기 세계적인 그런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거기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프리딕션을 노벨 프라이즈 프리딕션 비슷하게 해서 이름도 비슷하게 사이테이션 로리에트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남기 교수님이 2017년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저하고 나노 입자 분야에서 합성 분야죠. 나노 입자 합성 분야에서 저하고 그리고 MIT 문지 바이웬디 교수하고 그 문지 바이웬디 교수의 제자인 크리스 모리하고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카스트의 기초과학 네트워킹 센터를 통해 가지고 작년 5월에 우리가 인터 아카데미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 친구인 MIT 문지 바이웬디 2020년에 같이 사이테이션 월드 선정된 문지 바이웬디도 초청하고 그리고 스웨덴의 또 과학자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과학자들 또 유럽에 있는 여러 아주 저명한 우리 나노 입자 분야의 과학자들 초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7개월 후에 작년에 뭐 여러분 이제 화학 분야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초청해서 같이 했던 아까 사진도 나와 있더라 보니까 그게 활동에 김 박사님 발표하시는 그 사진이 나와 있던데 문지 바이웬디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노벨 화학상을 결국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렇게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분들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또 이상엽 부총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미국의 대학의 랭킹들을 매길 때 이제 쉽게 가장 빠르게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 너 내셔널 아카데미 멤버가 너희 학교에 몇 명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내셔널 아카데미 멤버가 한 과에 탑 10 스쿨에도 그렇게 여러 명이 있는 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상학 총장님, 부총장님이 거기 다음으로 그 현직에서 지금 내셔널 아카데미 멤버에 선정된 사람인데 제가 지금 현재는 이상학 총장님 그리고 저하고 원래 같이 선정된 켄텍의 최원영 교수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카스트 그것도 이제 출발은 카스트였어요. 카스트하고 내셔널 아카데미, US 내셔널 아카데미하고 조인트 심포지엄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장소였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어렸습니다.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이두선 센터장님 포함해가지고 다 참석했는데 제 발표가 끝나니까 한 분이 오시다 내셔널 아카데미 멤버에 오시더니 야 너를 내가 내셔널 아카데미 멤버에 이렇게 추천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수 끝에 원래 이제 제가 내셔널 아카데미 멤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방금 박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박남 교수님은 20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노벨상 받은 문지 바이오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지만 그렇게 얘기까지 경쟁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거의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뭔가 이 우리 지금 이게 심포지엄을 주로 외국에서 했거든요. 유럽에서 하고 유럽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요것들을 조금 더 옮겨서 우리가 서울에나 근데 국내에서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BTS 덕분에 굉장히 인기가 좋으니까 국내에서 개최하면서 소위 말해서 고든 컨퍼런스,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미니 고든 컨퍼런스 규모로 하게 돼가지고 특별히 젊은 영 사이언티스트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많은 젊은 과학자들을 많이 인바이트, 그것도 많다고 해서 뭐 20명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명 안쪽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세계적인 그런 저명한 노벨상에 근접한 그런 과학자들 노벨 그런 분들을 몇 분 당연히 모시고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이머징하는 그런 젊은 40대 전후에 그런 젊은 과학자들 초청해 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 두 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작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셨던 카이스트 임미 교수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징 스칼라로 사실은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에서 기초과학 네트워크 센터를 주관으로 하는 인터 아카데미 워크숍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카이스트 박가임입니다. 저는 사실 앞에 두 분, 우리 박남규 교수님하고 현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20년 동안 네트워크를 쌓을 만한 나이는 아니고요.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이 워크숍을 처음에 추천을 받고 선택이 됐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 줌 미팅에서 이게 젊은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모아서 이 심포지움을 주관하지라고 해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케미컬 뉴로사이언스 분야가 사실은 아까 세 분이 연사분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 잘 한국에서 지금 연구자들이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최고급의 그 케미컬 뉴로사이언스의 최고급의 교수님들께서는 한국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워크숍이 사실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너무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이게 정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를 정말 형성할 수 있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는 유럽에서 뭔가를 개최하는 건 제 사실은 캐리어상에서는 처음이었지만 유럽에서 최고의 장소에서 그리고 가장 최고의 교수님들이 한 곳에 한 10에서 15분 정도 모시고 한 이틀 정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친해질 수 있고 사이언스도 얘기할 수도 있고 라이프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희 젊은 사람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시작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임팩이 컸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에 모셨던 교수님들께서 다들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인디비주얼하게 방문을 하셔서 저희 공동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현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한번 사이클이 한 번만 돌아가면 유럽에서 한국, 유럽, 미국, 한국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미니 GRC처럼 돌아가면 이 기회를 조금 더 좀 젊은 사람들한테 오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최고급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잘 아시겠지만 소문이 좀 났습니다. 한국 우리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번 초청은 제가 100%
억셉턴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고 시어리어스하게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한국도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미니 GRC 같이 신태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한 번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한국의 진짜 새로운 저희 분야 아니면 다른 화학 분야 아니면 다른 공학 분야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조금 오픈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차례 워크숍을 참여하시고 공동 주식하셨던 남기태 서울대학 교수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남기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모신 우리 분들이 결국은 최상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더 많이 나올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글로벌 협력이 정말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에서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좀 플랜을 짤 때 국내를 생각하고 짜지 않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항상 해외 비즈니스를 고려하면서 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그 생태계를 같이 고민을 해야지만 저희가 좀 더 뻗어나갈 수가 있고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최상위 과학자들이 나올 때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해주신 우리 이상엽 부총장님, 그다음에 박남기 교수님, 현태카 교수님,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또 과학자이시고 이미 굉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20년간 그 네트워크를 꾸준하게 만드셨고 또 많은 또 수상도 하시고 또 해외 또 유수 한림원에서도 이미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또 10년 후, 20년 후에 더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지금 논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뭐 지인이라든지 뭐 인사를하나 어케인턴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분야에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거를 목적으로 저희는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가 된다는 것이 결국 홍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사람적인 측면, 그다음에 펀딩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또 연구 어떤 투자들도 많고 많이 확충이 되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전 세계에서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사람과 펀딩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런 글로벌한 네트워크 협력 관계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협력을 할 때 아까 김영하 그 우리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그 휴먼 프론티어 또 어떤 커미티 멤버로 참석하시면서 또 마지막 또 재원으로서 그런 플랫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협력 관계에서의 사람 간의 구축에서 이게 개인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기관별로의 협력 관계를 장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림원이 중심이 된 이런 또 센터가 이런 기관이 지금 협력을 하게 하는 그 틀을 만들어주고 그 틀에서 이것이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장기적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연구재단이라든지 등등에서 여러 또 센터들도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유기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관계가 발전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동 연구 등 형태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럼 펀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그런 R&D의 중요성이 또 우리 저희 과학계에서 또 대두가 되고 글로벌 R&D에 관한 지금 투자들이 올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 그 네트워크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현태강 교수님하고 박남기 교수님하고 다른 어떤 컨퍼런스에 갔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로 또 여러 가지 또 협력 관련 펀딩들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펀딩적인 측면에서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포절 콜들을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었지 그들은 이미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 쉽게 그들이 매칭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협력 관계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미 자기가 제도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가 느낀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어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좀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들을 보니까 이런 선진국의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또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희용 대사님께서 이것이 이런 또 그 어떤 바일레터럴한 양자 어떤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말할 때 그런 대사 간의 어떤 체계를 또 잘 이용을 하고 그 제도적인 것들 만들어진 그런 또 리더십 관계들을 좀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기관적인 플랫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들 사이에 유기적인 거, 그다음에 그것과 또 여러 국가기관, 대사관을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희 과기계뿐만 아니라 여기 한림원 또 여기 계시는 과기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우리나라가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좀 이 사소하지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방문 연구자들이 요즘 강조도가 돼가지고 학생을 오는 거,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뭐 교수들이 방문하는 거 등등을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 또 과제랑 연결돼가지고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아직 안 잡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생을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어떤 뭐 체제 어떤 뭐 제도적인 거라든지 또 비자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국가 우리 저희 R&D 펀딩을 가지고 얼마나 또 저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외국에 이제 제가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제도적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을 여기 모셔가지고 체제비를 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단 좀 해결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 제도적인 것들을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오늘 그 이제 세 분의 그런 세계적인 석학께서들 여러 가지 좀 제언들을 주셨는데 그 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그 20년간 쌓아놓은 축적된 그 네트워크들을 우리 국가가 정말 충분히 좀 더 활용을 하고 그것들이 더 젊은 세대들한테도 이게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그런 생태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한림원을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관 대 기관의 플랫폼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될 때 이런 생태계들이 저희가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들이 뭐 앞으로는 뭐 10배, 뭐 100배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기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대리님께서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서머리 내지는 뭐 좀 더 그 정부의 의지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과장 홍순정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잘 준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토론자로 또는 발제자로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에 뭐 세계적인 석학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그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분들이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석사학위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 사이에서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제 자료부터 그다음에 토론하신 분들 하나하나 다 지금 메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학기술 네트워킹이 이렇게 중요한 그 정책 이슈가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과기부 내에서도 지금 뭐 우리 연구개발정책실장님이나 아니면 국제협력국에서도 지금 오늘 회의에 다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R&D나 이런 과학기술 협력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 네트워킹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정책 아젠다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오늘 토론하는 여러 이슈들 중에 과기부에서 조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물론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한림원을
과학 네트워킹의 어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저희 그 과기부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학기술 네트워킹 중에서는 이제 공동 연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올해 R&D 예산이 이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글로벌 R&D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이지만 지금 협력국이나 과기부 아니면 혁신본부 등등을 통해서 글로벌 R&D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남기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호라이즌에 조만간 이제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동 연구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과학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씩 과기부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바운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과총을 통해서 학술대회, 그러니까 글로벌 학술대회를 좀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72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21년부터는 이제 교육부 쪽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세계 학술대회 한 200여 개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이런 세계 학술대회도 한 5개 정도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바운드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저희가 브레인링크 사업이 22년부터 한 2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브레인링크 사업 내에는 이제 할리먼의 지금 네트워킹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과총을 통해서 아까 현택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소규모 컨퍼런스 형태의 이런 한 외국 석학들 한 5에서 7명, 그다음에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 한 20-30명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 할 수 있는 브레인링크 사업 기술 교류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우리나라 과학자들 그다음에 하고 세계적 석학과 잘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브레인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해외 석학을 한국으로 좀 유치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굉장히 좀 크게 지원하는 석학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박사급 연구자들을 유치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구재단 통해서 이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할리먼하고 네트워킹을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종과학 펠로십 같은 것들에서 물론 젊은 연구자지만 파견 프로그램도 있고 브레인링크 사업 내에 또 연구자 파견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과기부가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기공동위 한 40여 개국하고 거의 50개국 될 겁니다. 과기공동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정부 중심의 아젠다로 많이 협력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리먼이 같이 참여하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할리먼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아젠다를 발굴하고 같이 협력하고 아니면 부대 행사 같은 것들도 같이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협력국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할리먼을 제가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할리먼이 그 국제 인적 네트워킹이나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리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 국제 그 과학 네트워킹의 어떤 우리나라 허브 기관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고민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할리먼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할리먼 설치 근거가 뭔지 이거를 찾아보니까 기초연구진흥법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림원 기능이 기초연구의 지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육성 발굴함으로써 정책 자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과학 네트워킹 기능을 법이든 어디든 꼭 좀 넣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림원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레인링크, 브레인풀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를 한림원이 어떻게 연계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 교류 이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따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림원은 우리나라에 진짜 탑 클래스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한림원 중심으로 뭐 어떤 그 과학 네트워킹 사업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발제한 것 중에 과학기술 수상과 관련돼서 해외 석학들을 좀 초빙해서 심사하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린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매년 한 분씩 선정을 하는데 중간 단계 뭐 전문 심사든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에 이제 노벨상 하는 그 심사하는 기관의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수의 이제 학회들 그 학회장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심사에 좀 참여하면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자를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많이 배웠고요. 필요한 것들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정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영하 박사님, 이상엽 부총장님, 조희영 대사님 주제 발표해 주신 발제자님들과 토론자님들의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그 발제하신 세 분 중에 토론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질문이 들어온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장 또는 접수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정상급 국제과학상 수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한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할까요? 네. 글쎄요. 중요하다는 질문이 더 좋기 때문에 사실 답은 없는데요. 그 수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어떠한 연구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학생들하고 이제 쭉 연구를 하게 됐을 텐데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임팩트 같은 거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연구가 이러한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공인된 걸로 그냥 옆집 아저씨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공인되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그 대표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랩 같으면 이제 제가 주로 받긴 하지만 실제로 그 그룹 내에서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강화되는 그런 기회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엔 적절한 좋은 답을 네. 김영하 박사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 거꾸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 아카데미상에서 뭐 기생충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본인들이 그 분야에 전공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영화를 제작하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자들이 연구 업적을 기리고 또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상으로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그러한 수상자가 나오면 그 올림픽 금메달이나 아카데미상 같은 그러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응원하고 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 네, 조 박사. 네. 네, 저는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익을 지킨다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과 경제 번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일정한 위상 확립입니다. 그 위상 확립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레퓨테이션, 평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면에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역량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역량이 있는데도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에서 소위 권위 있는 그런 상들이랄지 그런 평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저희 역량에 맞게 걸맞게 당연히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제기구 진출도 마찬가지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이 당선됐던 것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 역량이 그 정도가 됐다는 하나의 그 증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국제과학 분야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일정하게 소위 그 선진국 그룹이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이랄지 그러한 지위는 당연히 저희가 차지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추가 현장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 과학계가 한국 방문 후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면은 주로 어떤 현장 체험 교류의 결과입니까? 조 대사님이 제가 있을 때 카롤린스카 부총장도 방문하시고요, 룬드 대학 총장, 그다음에 읍살라 대학 총장들이 다 방한을 하셨습니다. 그 방한 전에 거의 대부분의 인사가 제가 관저에서 모시고 한국 관련 브리핑도 드리고 한스웨덴 관계 현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한스웨덴 관계 발전 분야가 뭐가 있는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녀오신 후에 저를 다시 초청해서 면담을 하거나 식사를 한 기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다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정말 놀란 것은 그 왕립과학원이랄지 왕립공학원에서 그 초청 행사에 가서 참여해서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스웨덴 최고의 과학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 일본까지는 방문을 했는데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질문을 제가 받았던 기억은 한국이 홍콩 옆에 있는 나라냐고 물어봤을 때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한국이 한국 전쟁이랄지 기아랄지 빈곤이랄지 그다음에 독재랄지 입양이랄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한 5, 60년간 그런 이미지가 스웨덴 사회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국을 다녀와서는 너무나 놀라는 것이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한국의 교육의 경쟁력이랄지 그다음에 저희 과학기술 수준, 그다음에 연구개발 동향 이런 뭐 분야에 관해서는 전부 다 놀래고 오고 특히 그러한 그 우리 과학기술이 상용기술로 이렇게 전환돼서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지금 뭐 현대랄지 삼성이랄지 LG랄지 제품들이 그 국제 브랜드로서 명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용기술의 전환에 관해서도 엄청난 그 놀램과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자기네들은 기초고
그런 연구가 깊습니다만 그런 상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에서의 한국과 교류 협력에도 굉장한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사실은 뭐 외교에서도 우리 외교에서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방안 초청 사업처럼 사실은 이 경비 대비 효과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스웨덴 그 젊은 학자들 얘기 주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주목한 거는 스웨덴의 그 시니어 학자들입니다. 그 스웨덴 과학자들의 그 세계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백대 대학 안에 들고 있는 지금 카로린스카랄지 웁살라랄지 룬드 대학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스웨덴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우메오 대학이랄지 이렇게 잘 안 알려진 그 대학의 학계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있을 때 그 과학관리면 사무총장은 우메오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퇴한 경우에도 방안 초청 사업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특히 아까 홍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은퇴한 시니어 학자들의 인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학상의 심사위원 같은데 노벨상과 직접 관련 있는 인사를 초청하면 너무나 눈에 띄는 그런 그 교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분의 스승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그들의 인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외에 몇 가지 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만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표하시면서 많은 답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종합의견 오늘 토론회 원탁 토론회 종합의견을 제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위치에 맞는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국제사회에서의 홍보가 필요한데 특히 과학자들의 역량에 맞는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 여러 가지 수상이라든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조직적인 은근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역량을 알리고 그에 맞는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등 해서 과학자에 대해 그 자긍심을 높이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합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로써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